유체 입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체 입자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동하고 회전하고 그 다음에 각변형, 선변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유체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동하는지, 회전하는지, 변형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봤더니 트랜슬레이션은 velocity로 표현되고, 로테이션은 vorticity 내지는 로테이션 레이스로 표현되고, 각 변형은 shear strain rate, 선변형은 normal strain rate로 표현이 되는데, 그 각각을 살펴봤더니 결국 속도 장만 알면 로테이션이든 데포메이션이든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velocity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속도가 된다. 속도만 알아내면 나머지 다른 물리량들은 다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볼티시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체 입자의 회전인데, 유체 입자 각각의 자기 자신의 중심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이렇게 돌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에다가 컬을 씌워서 알 수 있는 거고, 로테이션 레이트는 대각선 항이 0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비대각선 항들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그런 3x3 행렬, 다른 말로는 텐서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각각의 성분들은 볼티시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스트레인 레이트도 마찬가지. 노멀 스트레인 레이트는 대각선 텀이고,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는 비대각선 텀으로 이루어지는 텐서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까지 요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요거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트레인 레이트를 배웠는데 결국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유체 입자가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어떤 힘 때문인데, 그 힘을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단위 면적당의 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거는 1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뉴턴의 점성 법칙이 있죠. 뉴턴의 점성 법칙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입니다. 유체 입자에 이만큼의 힘이 가해졌더니 이만큼의 변형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뉴턴의 점성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이 있고, 평면 위에 어떤 유동장이 있는데, 유동장의 속도 분포를 봤더니 이런 식의 속도 분포로 보이더라. 평면의 방향을 x방향, 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y방향으로 했었을 때 x방향의 속도 성분 u는 오로지 y만의 함수로 주어진다 고 하는 유동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때 y평면에 가해지는 x방향의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죠 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뉴턴의 점성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챕터를 1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1장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경우, 속도가 어떤 한 방향의 한 좌표만의 좌표축이 함수일 때에 해당하는 원디 플로우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를 확장해 보면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과의 관계가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에서 배운 거고, 일반적으로 이걸 확장을 해보면 뉴턴의 점성 법칙이 바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의 관계를 설정을 해줍니다.
ij는 각각 x, y, z를 표현한다 생각하면 돼요. i가 1일 때는 j가 1일 때는 x고 뭐 그게가 그 두 가지 인덱스가 2일 때는 y고 3일 때는 z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의 관계는 이렇게 주어진다. s가 스트레인 레이트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여기 뉴턴의 로우 오브 비스코시티라고 했는데 이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고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뉴턴이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실험을 해봤더니 잘 맞아요. 공기, 물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스트레인 레이트 측정하고 스트레스 측정해봤더니 이 관계가 맞더라는 거예요. 왜 맞는지는 뭐 우리 무슨 보전 법칙 하듯이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설로 세웠더니 잘 맞더라는 거예요.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안 맞는 경우.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맞는 유체가 뉴턴 유체, 뉴토니안 플루이드. 이 관계가 안 맞는 유체가 비뉴턴 유체, non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전부 다 뉴턴 유체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의 관계는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뮤가 뭐죠? 이 뭐죠? 그렇죠. 이게 점성계수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인 레이트하고 스트레스는 선형관계가 있다. 스트레인 레이트이 커지는 만큼 스트레스도 커지고 스트레스를 2배 해주면 스트레인 레이트도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그때의 선형 비례 상수가 바로 점성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에 기초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해서 잘 맞더라 라고 인정된 이런 관계식들을 다 우리가 구성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냥 가설을 통해서 알아내지 않으면은 달리 얘를 찾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방정식을 구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constitutive equation이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그 지금 여러분들 책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스트레인 레이트의 정의가 얘죠. S죠. S는 2분의 1 곱하기 S는 2분의 1 곱하기 요 갈로죠. 그죠? 우리 책하고는 정의가 다를 거예요. 우리 책은 정의가 다르고 또 우리 책에는 2분의 1이 없는 대신에 그냥 갈로만 S로 해놨는데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에서 우리 책에서는 여기 2가 없어요. 이건 구성방정식이기 때문에 상수는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인 레이트는 앞에 2분의 1 붙여서 2분의 1 갈로라고 해주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의 관계를 설정할 때 여기다가 2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게 더 일반적이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더 일반적이니까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뉴턴의 점선 법칙에 의하면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유체 입자에 힘이 가해질 때 그죠? 스트레인 레이트이 선형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말은 유체 입자가 각변형을 할 수도 있고 선변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디 플로에는 이렇게 되냐? 원디 플로에서는 보게 되면 이게 yx니까 결국은 얘가 2,1일 때죠. 그죠? 타우 2,1일 때 보게 되면 u는 y만의 함수니까 u1은 dx 2일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 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는 1D 플로일 때 얘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꾸 여기서 이제 IJ 뭐 1, 2, 3 이런 거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인덱스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XY0 표현하면은 너무 그 필기량이 많아지니까 인덱스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인덱스 노테이션이 뭐냐 하면은
x축, y축, z축을 그냥 x1축, x2축, x3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벡터 표현할 때 벡터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속도 벡터 v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도 얘가 의미하는 바는 v1 x, v2 v1 i, v2 j, v3 k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얘를 그냥 vi로 표현하고 i는 1, 2, 3이다 라고 표현해도 똑같이 벡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게 인덱스 노테이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텐서라고 하는 거는 3x3 행렬이죠.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가 행렬인데, 타우 11, 뭐 타우 12, 타우 13, 타우 21, 타우 22. 일일이 표현하면 이 9개 성분을 다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타우로 표현하면은 3x3 행렬인 걸 알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타우 ij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는 1, 2, 3, j도 1, 2, 3 이렇게만 표현해도 이게 첨자가 두 개죠. 벡터는 첨자가 하나고, 그죠? i 한 개밖에 없고, 텐서는 첨자가 두 개죠. ij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얘는 텐서량이구나, 3x3 행렬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저런 거 갖고 미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덧셈 뺄셈을 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를 1, 2, 3 다 일일이 적게 되면 이게 9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S가 스트레인 레이시 9개니까. 근데 이렇게만 표현하면 9개가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노테이션에서 여러분들 특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서메이션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는 보통 다른데 하나의 항에 같은 첨자가 두 번 표현되어 있다. 지금처럼 시그마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의 첨자가 두 개가 있다. 같은 첨자가.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대각선 항을 다 더하라는 거예요. 대각선 항을 다 더한 값이에요. 요것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i에다 1 집어넣고 j에다가 또 원하는 숫자 집어넣고 해서 그 항을 찾아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곱하기 bij 라고 하면은 여기도 ab는 하나의 항이죠, 그죠?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항인데 하나의 항에 i가 두 번 나오죠. 같은 첨자가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a1 b1 j 더하기 a2 b2 j a3 b3 j라는 거예요. 그래서 j는 1, 2, 3. 이거는 벡터예요. a 곱하기 bij는 벡터예요. 즉 3x1 3 곱하기 1 벡터하고 3x3 행렬하고 곱하면은 벡터가 되죠. 그죠? 벡터하고 3x3 텐서하고 곱하면은 벡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j가 1일 때가 x1 성분, j가 2일 때가 x2 성분, j가 3일 때가 x3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명심을 하면은 텐서 노테이션을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타우 원원이다. 타우는 스트레스고, 타우 원원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친한 표현으로 생각하면 타우 xx고, 즉 x 축의 수직한 평면에 가해지고 있는 x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얘는 여기 있는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i도 1, j도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i는 1, j는 2인 경우, 즉 타워 xy인 경우는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타우 2일인 경우 타우 1, 2하고는 같은 거죠. 스트레스는 시메트리 가니까 타우 yx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1D 플로우 같은 경우는 U2가 V고 U1은 U죠. X2는 Y고 X1은 X죠. 근데 U2라고 하는 거는 V라고 하는 성분은 없었죠. 그죠? 속도장 U에서만 주어졌으니까 V는 0, V 자체가 0이었어요. 0을 미분해봤자 0이죠. 상수를.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앞서 예제에서의 앞서 설명에서의 1D 플로우에서 제가 0이 되기 때문에 뉴턴 점선 법칙에 의하면은 얘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du, dy만 남았던 거예요. 인덱스 노테이션에 대해서 새롭게 나오니까 맨 처음엔 좀 헷갈릴 것 같지만은 그냥 i에다가 j에다가 1, 2, 3을 한 번씩 대입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 헷갈린다 그러면은 혼자 공부할 때 일일이 대입해가면서 9개 성분을 다 적어주면 됩니다. id가 있으면, 인덱스 하나만 있으면 3개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예. 이게 없죠. 이거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어떤 세 항의 합은 상수죠. i가 1, 2, 3이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준다는 얘기는 얘는 벡터라는 얘기고, 그래서 얘는 뭐 ai다. 그러면은 ai는 항을 3개 가진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죠? aii다. 그러면은 어떤 그냥 상수값이에요. 그죠? 항을 3개를 가진 벡터량이 아니죠, 얘는. 그죠? a라고 하는 애는 a라고 하는 거 자체는 어떤 텐서량일 텐데 첨자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aij고, aij에서 대각선항 3개를 더한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같은 첨자가 2번 나오면, 같은 첨자가 2번 나오면. 알겠어요? 얘는 스케일러가 되는 겁니다. 또 예. 예. 타워라고 하든 A라고 하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근데 유체역학에서는 보통 타워를 많이 씁니다. 시그마도 쓰고 다 섞었습니다. 쓰는 사람에 달린 거예요. 또 질문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나올 텐데,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보세요. 오늘 나왔던 얘기만 갖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접 한번 9개 항을 내지는 3개 항을 다 풀어서 적어 보다 보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점선 법칙을 확장시켜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선형적으로 주어지고, 그거를 만족하는 유동을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온 스트레스 한번 보게 되면, 스트레스는 왜 생기나,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전단력이 가해지면 끊임없이 변형하는 게 유체의 정의니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유체는 변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그 유체 유동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점성 마찰, 비스코스 폴스. 유체는 점성이 있으니까 비스코스 폴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은 프레셔 폴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체 유동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변형인데 변형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렇게 비스코스 폴스하고 프레셔 폴스 두 가지가 있다. 비스코스 폴스는 노멀 폴스도 있고 시얼 폴스도 있습니다. 프레셔 폴스는 노멀 폴스만 있습니다. 프레셔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프레셔는 스케일러라 그랬죠. 프레셔는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작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프레셔 폴스는 당연히 노멀 성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뉴턴의 점성 법칙에서 설명했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는 말 그대로 뉴턴의 점성 법칙이니까 이 노멀 폴스, 비스코스 폴스에 의한 스트레스만 표현이 된 거고 프레셔 폴스에 의한 스트레스는 아직 표현이 안 된 거예요. 뉴턴의 점성 법칙이니까 점성 비스코스 폴스가 바로 점성 마찰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한번 다 표현을 해보면 그리고 하나의 조건을 더 붙여서 인컴프레서블 플로우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온전히 다 표현해보면 이때 거를 시그마라고 표현하면 시그마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항이 비스코스 폴스에 의한 스트레스, 첫 번째 항은 프레셔 폴스에 의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시그마라고 우리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유체화학 교과서 보게 되면 굳이 이 앞에 있던 그 타우 스트레스하고 이 시그마 스트레스하고 구분 안 해줍니다. 그냥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타우라고 표현한 유체학 교과서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책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비스코스 폴스에 의한 스트레스를 타우로 하고 프레셔까지 포함한 거를 시그마로 한다 라고 구분하는 책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다른 유체학 책들을 보실 때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델타 IJ가 뭐냐? 여기도 I는 1, 2, 3, J도 1, 2, 3이 되는데 델타 IJ는 그냥 어떤 상수로 이루어진 3/3 행렬이에요. 그 안에 9개의 성분은 다 상수값인데 이따가 설명하고 여기서 이 첫 번째 항 프레셔 폴스에 의한 항 이게 보게 되면 프레셔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 프레셔 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항 이게 뭐냐 하면 비스코스 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비스코스 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비스코스 폴스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변형은 결국은 속도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됐었죠. 그래서 속도의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니다. 즉 변형이 있다. 즉 비스코스 폴스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 달리 생각을 해보면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유체 입자가 이웃에 있는 유체 입자와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 운동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폴스가 비스코스 폴스예요. 내가 다른 유체 입자보다 빨리 가려고 하거나 다른 유체 입자가 나보다 빨리 가려고 할 때 그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 비스코스 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살펴봤더니 스트레스는 이렇게 프레셔하고 델타는 상수값이라고 그랬고 점성계수도 뉴토니안 플루이드에서는 상수죠. S는 velocity gradient로 표현되죠. 스트레스를 봤더니 프레셔와 velocity만 알면 velocity gradient는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니까 velocity만 알면 스트레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체 유동에서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데 왜 스트레스가 중요하냐?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체 시스템을 만들 때 유체 시스템이 얼마만큼 견고해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노즐을 설계를 한다 했을 때 노즐을 붙잡는 힘이 얼마나 커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거죠. 항공기를 설계한다, 자동차를 설계한다. 자동차가 달려갈 때, 항공기가 날아갈 때 받는 항력이 얼마인지 알려면 스트레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유체가 고체에 가해주는 스트레스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알아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알려면 결국 프레셔하고 S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속도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체에서 유체 역학에서 의미 있는 물리량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프레셔하고 속도라는 거예요. 유체 역학에서 추구하는 바는 프레셔와 속도를 알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내면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 델타는 상수라고 그랬는데 저 상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크로네컬 델타는 뭐냐 하면은 3/3 행렬인데 오로지 1이나 0이란 값을 가지는 3/3 행렬입니다. 즉 대각선항 i하고 j가 같으면은 1이 되고 i하고 j하고 다르면은 0이 되는 3/3 행렬이에요. 이거를 그냥 델타 ij 하면은 무조건 크로네컬 델타를 의미하는 거고 인덱스 노테이션에서 얘는 그냥 뭐냐 하면은 100 010 001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뭐예요? 저 3/3 확률하고 프레셔는 스케일러니까 프레셔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프레셔를 곱해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레셔 폴스는 노멀 폴스만 존재하는 거예요. 크로네컬 델타는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인데 이 스트레스도 내가 유체 역학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데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봤더니 결국 프레셔하고 속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체 입자의 이동도 속도만 알아내면 이동도 알 수 있고 로테이션도 속도만 알면 알 수 있고 속도에다가 속도장에다가 콜 씌우면 되니까 유체 입자 변형하는 것도 속도장만 알아내면 알 수 있죠. 그죠? 미분해버리면 되니까. 거기다가 스트레스도 보니까 속도장하고 하나 더 추가로 프레셔만 알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하고 프레셔만 알면
유체역학에서 필요한 모든 물리량은 그냥 단순히 뭐 적분을 하든지 뭐 미분을 하든지 덧셈을 하든지 뺄셈을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상정하는 미지수는 유체역학을 하나의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했을 때 미지수는 항상 속도와 프레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여기 유체입자 1, 2, 3번이 있는데 2번은 정지하고 있는데 3번이 어떤 속도를 갖고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3번 여기는 사이에는 점성이 있으니까 그죠? 유체입자들 사이에는 점성이 있죠. 그죠? 3번 움직이려 하는데 2번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둘 사이에 요 면에 대해서 노멀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이거는 비스코스 폴스에 의한 노멀 스트레스예요. 말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입자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 2번에 가해지고 있는 프레셔가 있잖아요. 프레셔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2번 입자에 대해서 같은 크기로 가해지고 있죠. 3번이 움직인다, 1번이 움직인다, 뭐 정지했다, 이거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어떤 절대적으로 가해지는 프레셔가 있어요. 이 프레셔에 의한 폴스는 요면에 해당하는 프레셔에 의한 폴스는 이거죠, 그죠? 이거에 의한 또 노멀 폴스가 있겠죠.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또 질문.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을 유체의 움직임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었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체의 움직임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속도하고 프레셔를 그러면은 어떻게 미시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주는 지혜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다른 말로 유체유동을 지배하는 미분형 지혜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우리 책에서는 이 어떤 구체적인 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방정식이 제일 8장의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되는데, 그거보다가는 지혜방정식을 먼저 배워놓고 그 지혜방정식을 구체적인 예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 유체유동에서 속도장이 뭐다, 프레셔가 뭐다 라고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일반화된 유체유동에 대한 지혜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그거를 구체적인 유동에 적용을 해서 그 구체적인 유동에서 속도가 뭐다, 프레셔가 뭐다, 그로부터 스트레인 레이스는 뭐다,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된다 구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하고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질문이 뭐냐? 속도하고 프레셔만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속도하고 프레셔는 어떻게 구하느냐? 유체유동에서. 그래서 실험해서 속도장 측정하면 됩니다. 실험해서 프레셔 측정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기에는 근데 너무나 많은 실험 장비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치에서 배워서 알겠지만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에러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유체유동을 설명해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아주 간단한 유체유동도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 다 모아갖고 계산해도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뭐 자동차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자동차 하나, 박스형 하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주변의 유동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100% 하고 싶다. 완전 디테일하게 다 알아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계산 못해요. 지금도. 계산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가설을 집어넣고 가정을 집어넣고 계산이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직스하고는 상관없는 아니면은 실제 피직스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서 돌리니까 계산이 되고 있는 거지. 실제 정확한 벨로시티와 프레셔를 알아내려고 하면은 지금의 컴퓨팅 기술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자동차 설계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수업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런 거 말고 이론적으로 종이하고 연필만 갖고 속도하고 프레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해놔야지 종이하고 연필만 갖고 프레셔하고 벨로시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해놔야지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실험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하는 거예요. 수치 계산할 때 뭐예요? 수치 계산하는 거는 어떤 주어지는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주어지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걸 내가 손으로 못 푸니까 수치 계산을 써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 방정식이 있는데 내가 손으로 못 푼다 라고 했었을 때 수치 해석에서 배운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을 해서 지혜 방정식을 풀어서 내가 원하는 속도나 프레셔를 얻는 거예요. 절여효과 같으면은 FEM 써가지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구한다든지 뭐 스트레인을 구한다든지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배 방정식을 지금 유도를 하는데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학기에는 미분형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1학기 때 많이 한 것처럼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컨트롤 발륨을 써도 되고 컨트롤 매스를 써도 됩니다. 실제 유체 유동 실험에서는 라그란지안 방법을 써서 관찰이 안 된다 그랬죠. 유체 입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죠.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이하고 연필로 상상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라그란지안을 써도 되고 오일러리안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라그랑지안 메서드를 쓰든 오일러리안 메서드를 쓰든 이 방법들을 써서 유체 입자에다가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지혜 방정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지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는 거예요. 세 가지 보존 법칙을 설명해주는 방정식이에요. 세 가지 보존 법칙 잘 알죠?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유체 유동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니까 당연히 이 보존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 입자의 움직임들이 이 보존 법칙을 충실히 잘 따른다는 가정하에 이 보존 법칙을 유체 유동에 대입을 해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지혜 방정식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름이 있습니다.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멘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얻는 지혜 방정식을 나비아 스톡스 사람 이름입니다. 네비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스톡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이 지혜 방정식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이름을 붙여서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 내지는 오일러 이퀘이션,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른지는 이따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멘텀 보존 법칙을 설명해주는 지혜 방정식의 이름은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 내지는 오일러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 을 적용해서 얻게 되는 방정식은 유체 유동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르놀리 이퀘이션이에요. 베르놀리 이퀘이션은 이미 1장에서
1장 1학기 때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죠. 이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뭐 오일러 이퀘이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달리 베르놀 이퀘이션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오일러 이퀘이션도 제약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하는 궁극적인 거는 뭐냐?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거고,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유도하는 거고, 오일러 이퀘이션 유도하는 거고, 베르놀 이퀘이션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과정에서 왜 오일러 이퀘이션이나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나 베르놀 이퀘이션이 각각의 제한 조건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도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컨트롤 발륨, 컨트롤 매스 등을 설정을 하는데, 미소 컨트롤 발륨, 미소 컨트롤 매스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미소 크기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보존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학이죠. 그 다음에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유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타당한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풀어요?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풀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타당한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해주고, 수학에서는 이런 거 다 정해주죠. 지혜 방정식도 써주고, 문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도 문제 다 나오고, 이니셜 컨디션도 문제 다 나오죠. 수학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주어졌을 때 풀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방정을 직접 유도해내야 되고, 그런 지혜방정식에 적용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다, 이니셜 컨디션이 뭐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키우는 것이 바로 기계공학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는 그런 지혜방정식을 만들고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셋업할 수 있게 가르치는 학문이 되는 거고, 수학은 그렇게 됐었을 때 얘를 어떻게 답을 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잘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 등을 정하는데, 수학 시간에는 그냥 정해지는 거 풀면 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문제에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사회 나가고 이제 기계공학으로 밥 벌어 먹고 살 때 아무도 여러분한테 지혜방정식이 뭐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다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 지혜방정식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 이러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신 있게.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된 제품이 설계가 될 거고, 그걸 엉터리로 얘기하면은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설계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유치학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계공학 전반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스트레티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혜 방정식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고 푸는데, 결국 이때는 미지수가 뭐냐? 빌라시티하고 프레셔 되는데, 빌라시티는 벡터죠. 빌라시티 성분이 3개죠. U1, U2, U3. 그래서 네 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미지수가 4개니까 식은 몇 개가 돼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식도 4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질량 보전, conservation of mass를 미소 유체 입자에다가 적용을 해서 지배 방정식을 얻는데, 라그란지안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오일러리안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일러리안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소 컨트롤 발륨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좌표축을 정해주고 x1, x2, x3고 미소 직육면체의 유체 입자를 컨트롤 발륨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변의 길이를 얘를 dx1, dx2, 얘는 dx3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면체니까 왼쪽 면으로 들어오는 유량이 있겠죠. 질량 유량. 왼쪽 면으로 들어오는 거는 x1 축이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얘를 m.1이라고 하면, 오른쪽 면으로 나가는 거는 m.1이 알려져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값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 면으로 나가는 질량 유량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로 할 수 있어요? 시리즈 전기를 통해서 할 수 있죠. 테일러 시리즈 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왼쪽 면하고 오른쪽 면하고는 dx1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m.1 d m.1 dx1 dx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차항이고 2차항, 3차항, 4차항 이렇게 쭉 고차항들이 있겠지만은 고차항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dx1이 워낙 작은 값이니까 나중에 하이얼 오돌 텀이에요. HOT는. 그래서 고차항들이 있는데 얘들은 앞에 두 항에 비해서 워낙 작은 값일 거니까 얘들은 무시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x2축을 따라서, 즉 밑면에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을 m.2라고 하면, 아랫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m.2라고 하면은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m.2 d m.2 d x2 d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뒷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x3축이 평행한 거니까 m.3면 앞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 얘는 m.3 d m.3 x3 dx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다시 뭐냐? 질량 유량인데, 질량 유량은 어떻게 구해요? 세 가지 항의 곱인데 뭐예요? 매스 플로 레이트, 질량 유량 어떻게 구하죠? 응? 심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영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심볼로 얘기하지 말고 물리량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큰 소리로? 저 뒤에 들리게 큰 소리로? 젤리 이름 뭐지? 너 이름 뭐지? 들렸어요? 안 들린다잖아.
뭐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다는데. 그렇죠. 이름이 박빛가람. 대답 잘했어요. 목소리만 키우면 되겠네. 매스 플로 레이트는 덴시티하고 속도하고 에어리어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어떤 면이 주어지면 그 면을 통과하는 질량이죠, 그죠? 단위 시간당 속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위를 보게 되면 킬로그램 퍼 세커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m.1은 x축을 따라서, m.2는 y축을 따라서, m.3는 z축을 따라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마치 학생들이 가장 잘 착각하는 게 이 벡터다라고 생각하는데 질량유량은 스케일러예요. 질량유량은 방향이 없어요. 그죠? 다만 여기 왜 m.1, m.2, m.2냐, 여기 면을 왼쪽 면, 오른쪽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량유량이니까 당연히 지금 왼쪽 면, 오른쪽 면이 x1 축에 수직하게 잡아놨으니까 이게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질량유량 자체는 스케일러예요. 저 벡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m.1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m.2는 밀도 곱하기 속도는, m.2는 뭐예요? 그냥 y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질량유량이니까 속도 성분은 y 성분만 있겠죠. 그래서 u2가 있고 면은 dx3, dx1이 되는 거고, m.3는 밀도 곱하기 속도가 지금 z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질량유량이니까 u3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면은, 해당되는 면은 dx1, dx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퀘이션 1이라고 합시다. 질량유량이 무슨 벡터량이고, m.1이 그 벡터량의 x 성분, m.2가 y 성분, m.3가 z 성분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완전히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COM은 Conservation of Mass가 줄여서 COM이고, RTT는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일러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하려고 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컨트롤 발륨을 잡았습니다. 미소 컨트롤 발륨을 잡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드나드는 질량유량을 살펴봤더니 이런 식의 질량유량 분포가 있고, 그럼 여기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예요? 오일러리안 메서드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웠잖아. 그게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이고, 뭐예요? 설명해 볼 사람. 응? 이름이 정규현. 알고는 있는데 표현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돼요. 또 거의 한 90, 한 5점 정도 되겠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름이 이민재. 또 없어요.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서피스가 6개 있죠. 6개를 통해서 다 질량 유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의 합,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 합이 있죠. 그 합은 이 컨트롤 발륨 내에 저장되거나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질량 유량과 같아야 된다. 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오픈 시스템에서.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는 그냥 뭐예요? 단순하게 라그란지안 방법에서는 컨트롤 베이스에서는 그 안의 질량은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해야 된다. 그죠?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이건 오픈 시스템이니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차이는 이 안에 추가적으로 저장되는 것 내지는 감소되는 것의 값과 같아야 된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질량하고 드나드는 질량하고 쭉 적분하면 됩니다. 그게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이죠.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다라고 1학기 때 배웠고,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적분한 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컨트롤 발륨 안의 질량의 변화율, 이 첫 번째 항이고, 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나간 질량 유량의 총합, 마지막에 세 번째 항은 컨트롤 서피스 안으로 들어온 질량 유량의 총합. 이 세 가지 합은 0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정한 이 미소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저거를 적용을 해보면 컨트롤 발륨 내의 질량은 뭐예요? 밀도는 뭐 유체가 정해지면 유체 밀도는 알 수 있으니까 밀도에다가 요 컨트롤 발륨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컨트롤 발륨의 부피는 안 변합니다. 그죠? 컨트롤 매스의 부피는 변할 수 있어도 컨트롤 발륨의 부피는 안 변하죠. 컨트롤 발륨의 부피는 직육면체니까 이거죠. 그래서 유체의 밀도 곱하기 부피가 컨트롤 발륨 내의 질량이 되는 거고,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단위 시간당 변화율이 되는 거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 아웃은 다 지금 해놨죠. 세 가지가 나가고 세 가지 들어온다 가정했으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의 차이를 묶어서 생각해보면 결국 남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1, m.2, m.3에 대해서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 항만 남고, 여기에다가 앞서 우리가 해놨던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정의, 그죠? 요 세 가지 m.1, m.2, m.3에 대한 표현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소 컨트롤 발륨 D1, DX1, DX2, DX3 얘는 결국은 컨트롤 발륨의 부피인 DV인데 이거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안 되죠. 이거는 아무리 작아도 0이 근접한 값은 돼도 0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가치는 0이 아니니까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게 뭐냐면은
요 갈로 안에 있는 중갈로 안에 있는 것만 남습니다. 중갈로 안에 있는 걸 자세히 잘 보게 되면 앞서 우리가 인덱스 노테이션에서 배웠던 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1, 22, 33, 1, 2, 3이 지금 더해지고 있죠. 그죠? 아까 어떤 조건에서 이거 1, 2, 3을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응? 서메이션 조건에서 한 항에 첨자가 같은 첨자가 두 번 넣으면 그냥 서메이션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세 번을 적는 게 아니고 인덱스 노테이션에 의하면은 얘를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나눗셈 항이니까 미분 항이니까 하나의 항이죠. 하나의 항에 같은 첨자 두 번 넣으면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 요거구나 라고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세 번 적을 걸 한 번만 적어갖고 표현이 되죠. 이거를 누가 제안했느냐? 아인슈타인이 제안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런 거 갖고 계속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 풀면서 너무너무 쓰는 게 귀찮아갖고 보니까 인덱스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쉽더라 라고 해서 제안한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식이나 밑에 있는 식이나.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얘를 벡터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공수 3에서 배우는 벡터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x1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x3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더하는 것을 벡터 연산자로 뭘로 표현해요? 벡터 연산자 중에 무엇이 1, 2, 3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더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벡터 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 하나,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표현 하나, 다 풀어서 표현 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똑같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든 아 저걸 의미하는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유체 유동에서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즉 컨티뉴이티가 되는 거고,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컨티뉴이티를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간에 어떤 가설 같은 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응? 가정이나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얘는 어떤 경우에도 맞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뉴토니안 플루이드다, 인컴프레서블이다, 뭐 비스코스 유동이다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안 붙었죠. 그냥 컨트롤 발륨에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5분만 더 할게요. 근데 요런 형태보다가는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밀도하고 속도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게 되면 일단은 속도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밀도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항, 이 세 번째 항을 묶어서 봤더니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쟤는 다른 연산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응?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우리가 많이 보던 표현 형태예요. 응? 그렇죠. 물질 미분이죠. 그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묶어서 물질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물질 미분의 정의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죠. 그래서 밀도에 대한 물질 미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컨티뉴이티예요. 이걸 벡터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것도 같은 항에 II
두 번 같은 첨자 두 번 나오죠. 그죠? 이것도 서메이션 룰에 의해서 11, 22, 33을 더하는 건데 이게 다이버전스죠. 이게 곧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훨씬 더 자주 씁니다. 이게 바로 가장 많이 유체역학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컨티뉴이티 폼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정해도 미지수는 네 가지였죠. 속도항 3개, 프레셔 하나. 그래서 네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이미 속도항 3개가 나오죠. U1, U2, U3. 그래서 미지수 4개 중에 이미 3개가 나왔고 우리가 얻은 방정식은 하나죠. 아직 우리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의 이퀘이션을 얻었고 세 가지 미지수가 나타났습니다. 4개 중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일반화되는 형태의 컨티뉴이티고 사실은 유체역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유체역학은 전부 다 컴프레시블 유동이에요. 인컴프레시블 유동이에요. 비압축성 유동.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컨티뉴이티가 필요 없습니다.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밀도가 유동장 내에서 변하지 않는 유동이 비압축성 유동이고 마하수 0.3 기준으로 보다 작으면 비압축성 유동이라 했죠. 그래서 밀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밀도에 대한 물질 미분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유동이 인컴프레시블 플로우고 밀도 자체는 0이 아닐 거니까 결국 얘가 0이 되면 여기 밀도 얘도 없어져 갖고 남는 게 속도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유동이 인컴프레시블 유동인 거고 그게 곧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컴프레시블 유동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누고 이게 0에 가까운 유동 나한테 주어진 밀도에 비해서 밀도의 변화량이 극히 작은 그런 유동이 인컴프레시블 플로우고 이 말은 곧 이게 0이기 때문에 인컴프레시블 유동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렇게 된다. 내지는 다이버전스를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컴프레시블 유동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 컨티뉴이티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미 어디서 봤어요?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죠? 이 프로스는 뭐죠? du1 dx1 더하기 du2 dx2 더하기 du3 dx3 세 개 더한 거죠. 더한 게 0이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볼륨 데포메이션에서 배웠죠. 볼륨 데포메이션에서 상량 리니어 데포메이션의 합은 0과 같다.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밀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같은 얘기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컴프레시블 유동인데 스테디한 유동이다. 거기에 대한 컨티뉴이티는 그냥 맨 처음에 컨티뉴이티 식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요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질문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